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명예교수로 지금 대학원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야사 학회 회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사 시민강좌는 저희 가야사 학회하고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가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첫 번째 꼭지가 될 텐데요. 제가 부여받은 강연 제목은 임나 일본부설의 극복과 가야사 복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목차가 있는데요. 임나 일본부설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AD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고대 일본이 한강 이남의 백제, 신라, 가야를 식민지처럼 경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선 경영론이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또 이러한 경영을 하는 그 통치의 주체가 되는 걸 세웠는데 그 통치 기관이 임나 일본부였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 4토막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임나 일본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720년에 일본 서기가 편찬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주장들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걸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비판을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비판을 하고 나면 그러면 임나 일본부의 실체는 뭐냐? 그걸 얘기하겠고요. 그러면 실체가 규명이 되면 그 실체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바로 지금까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야사뿐만이 아니고 백제, 신라의 중요한 역사적 장면들을 새롭게 복원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일 양국의 해석과 비판, 임나일본부의 실제, 임나일본부의 활동과 가야제국, 이렇게 해서 4토막으로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2015년 4월 19일 날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방영이 됐었어요. 거기 제가 출연을 했었고 아마 지금 하는 이야기들의 거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 방송에서 다루어졌었고 이 방송 대본 자체도 제가 거의 다 썼습니다. 또 이 내용 자체는 제가 과거에 일본에서 한 8년 동안 유학을 할 때 공부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그 일반적인 텔레비에서 이런 그 방영이 될 정도로 사실 그렇게 특수하다든지 별개의 그런 논쟁거리는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미 수없이 진행되어 온 그런 논쟁거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일반 시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방송에서도 방영이 될 정도거든요. 이런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건 사실 720년에 일본 서기가 편찬이 되고 일본 조정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자기네들 강연회가 열립니다. 그 강연회에서 갑론을박하겠죠. 그때부터 사실은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얘기들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왜?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건 일본 서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일본 서기에 강연회, 강독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중세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본 서기라고 하는 거는 천황가의 자기네 집안의 찬란한 면모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저작서입니다. 일본 중세에는 천황에 대해서 저런 존재로 표시를 합니다.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존재.
천황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천황보다는 장군이 보다 우리가 쇼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게 그 주목을 받게 되는 거는 일본 근대가 되면서 그렇죠. 그 국학자 그 요즘 의식으로 말하면 꼭 국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국뽕이 시작이 될 때 이 일본서기가 다시 주목이 되고 임나 일본부라는 설이 다시 또 등장을 하죠. 그 뒤로 쭉 진행이 되어다가 1945년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의 고대사학계 그리고 일본의 사상계도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검토 같은 것들이 또 진행이 되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구려 계통의 고분인 고송총 고분 다카마츠스카라고 하는 고분이 고대 일본의 심장에서 고구려 계통의 벽화 고분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생각에 대한 검토, 수정을 또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종전과 같은 그 임나 일본부론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고대의 식민지였다. 그 통치기관이 임나 일본부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스스로 발표하고 전개하는 전문 연구자는 그렇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없어지면 그만인데 일본에서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이런 임나 일본부의 문제를 각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조금씩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년에는 극우 쪽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 아다라시 렉시 교과서라고 하는 데에서 간행을 하고 일본 내에서 그렇게 채택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극우의 교과서가 간행됨으로써 또 극히 일부에서는 채택이 됨으로써 다시 한일 관계에 오히려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다시 소용돌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일본서기라고 하는 그 내용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되지 않은 가야는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록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6세기 이른바 개체왕이라든지 헌명왕이라든지 이런 왕의 왕대기가 있는데 그 왕대기를 보면 이게 일본서기야? 혹시 한국서기 아니야? 그럴 정도로 보여져요.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 6세기의 두 개의 왕대기에는 일본에 관해서는 왕이 언제 태어났다, 왕이 어디에 궁을 두었다, 왕이 가족들은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왕이 죽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묻혔다, 그런 정도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기록들이 여기를 가득 메우고 있느냐고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가에 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록들에 고대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섞여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학계에는 바로 일본서기에 들어있는 임나 일본부의 문제를 우리가 보고 요리를 할 때 보고에 들어있는 독이라든지 또 그것보다 좀 심하면 암 환자의 암세포 같은 그런 존재다. 즉 암세포하고 보고의 독 같은 거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생사를 얻을 수 없다. 즉 일본서기에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고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 빠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일본에서 또 그리고 한국에서
임나 일본부의 실체를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그 종래의 여러 해석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출선 기관설입니다. 이건 사실 일본 서기가 펼쳐한 데는 720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학계의 부동적인 그런 학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70년대 이후부터는 좀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전문 연구자는 바로 이 설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출선기관, 우리말로 말하면 출장기관입니다. 즉 고대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에다가 설치했던 출장기관이 그게 임나일본부다라고 했던 주장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일본 서기의 기록으로는 369년에 신라를 일본이 정벌 하고 또 가야 일곱 나라를 정벌 하고 거기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를 세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분국론이라고 합니다. 1963년에 북한 학계에서 주장을 한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일본 열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주민들이 일본 열도에 이주를 해요. 그래서 일본 열도에 큐슈 북부 지역, 그 다음에 혼슈 지역 등등의 자기 본국에 대한 분국을 만듭니다. 근데 그 분국 중에는 서일본 오카야마 일대의 가야계 이주민들이 그 분국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지도가 8세기에 고대 일본의 지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가야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발음을 똑같이 요거를 가야군이라고 합니다. 8세기까지 행정구역으로서 지금 오카야마현 일대, 바로 히로시마 조금 옆입니다만은 그 오카야마현 일대에 가야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야계통의 분국이 여기 있었는데 이 분국을 중심으로 해서 큐슈 북부 지역, 북서부 지역의 백제계통의 분국이, 그 다음에 큐슈 동부 지역의 신라계통의 분국이, 그 다음에 지금 나라 오사카의 야마토의 외의 정권이,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북쪽의 고구려 계통의 분국이,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 가야군이라고 되어 있던 이런 지역의 임나국이라고 하는 걸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였죠. 그 결과적으로 야마토, 그러니까 나라 오사카에 있는 외의 정권이 여기를 점령하게 되고서 여기에 통치기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게 일본 서기에는 임나일본부로 기록이 된 것이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국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기 하다다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이 당시에 적어도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일본 내에 그 조선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 논문을 번역을 하고 소개를 하면서 귀에 물 붓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가장 충격적이다라는 표현은 귀에 물 붓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여튼 엄청난 충격이었다. 왜냐? 임나일본부의 문제가 한반도 어디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서기에 있으니까 그건 일본 열도의 일의 문제다. 일본 열도에서 있는 삼국과 가야계통의 분국 그리고 야마토의 외왕권 사이의 문제지 우리 한반도, 우리 고대 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 1963년에 김석형 씨의 저 논문을 번역하고 소개했던 하다다 씨가 이런 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일본 학계에 큰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해결이 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북한 학계의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일본 열도 내에서도, 일본 학계 내에서도 이런 그 수정론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 이노우에 히데오 같은 사람이 내세우는데, 가야의 외인설, 이런 무슨 설, 이런 건 제가 붙인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가야의 외인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거예요. 아까 김석형 씨가, 북한의 김석형 씨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의 주민들이 일본 열도에 이주를 해서 거기에 분국 사이들의 쟁탈전이 벌어졌던 그런 얘기로 해석을 했는데, 거꾸로 이 사람은 그렇게 이주한 한 계통의 주민들보다는 소수이긴 하지만 어떻게 일방적인 통행이 있을 수 있느냐. 일본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이 한국에 이동을 해서 거주하고 살았다. 어디? 바로 남해안에 가까운 가야 지역에 거주하고 자치적인 행정기관을 만들었는데, 일본 서기는 그걸 임나일본부라고 쓴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임나일본부는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하고는 상관이 없고, 수시로 일본 열도에서 외인들이 한반도 가야 지역에 이주해서 곳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적인 행정기관, 간단히 말하면 우리 지금의 반상회 같은 거를 했는데, 일본 서기에서는 그걸 임나일본부라고 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야의 외인설이라고 붙였습니다. 조금 달라진 건 일본 그 야마토 정권의 지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북한 쪽에 그런 대안이 있었는데 반해서 남쪽에서는 천관웅 선생님이 시작을 한 백제군 사령부설, 이것도 제가 붙여드린 이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천관웅 선생님,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일본을 백제로 바꿨으면 역사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이 가야를 정벌해서 지배한 게 아니고, 백제가 가야를 지배해서 정벌해서 기관을 설정했는데 그게 임나일본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실체는 임나백제부였다는 거죠. 즉 가야 지역에 설치한 백제의 군사령부 같은 거였는데, 일본 서기 편찬진들이 그걸 싹 빼고 백제를 싹 빼고 거기다가 일본을 끼워 넣어가지고 일본이 가야를 지배하고 경영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는 주장인 거죠. 지금 요즘 학계에서는 주체 교체론이라고도 합니다. 주체, 즉 임나일본부를 경영을 했던 사람들의 주체를 일본 서기의 편찬진이 바꿔 쓴 거다. 그걸 바꿔 쓰면 다시 역사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역사적인 진실은 임나일본부가 아니고 임나백제부인 가야 지역에 백제가 설치한 군사령부였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했죠. 마지막이 근년의 외교 사절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전부 다 출선기관설, 통치기관이죠. 그 다음에 백제군 사령부설, 군정기관이죠. 그 다음에 가야의 외인설, 자치적인 행정기관이죠. 행정, 군정, 통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기관이다, 그러고 해석을 했는데, 이 얘기는 아니다. 기관 아니고 외교적인 사절이다. 그런 걸 주장한 거예요. 아마 적어도 저도 이 설에 가담을 했었고, 이 설에 서면 일본 서기의 이 임나일본부 관련의 가야 관련의 기록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주장을 저도 가담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국과 일본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지금 임나일본부의 실체에 관한 생각이 아닌가. 그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720년에 일본 서기가 편찬되고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개되기 시작하고 1300년 지나는 동안에 사실 임나 일본부의 실체를 뭘로 봤던가만 따지면 저렇게 5개 의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이른바 기관이 아니고 외교 사절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빼놓고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단한 임나 일본부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들을 살펴봐도 비판이 너무 가능한 거죠. 몇 가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이런 기록들에서 이런 통치기관을 설치할 때의 계기가 언젠가 하면은 4세기 중엽이에요. 일본 서기의 기록으로는 신공황후라고 하는 그 신공기라고 하는 그쵸? 그 왕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신라 정벌하고 가야 일곱 나라 정벌을 했다고 그쵸? 그 다음부터 150년 지나서 6세기, 5세기 후반에 한 건, 그 다음에 6세기 전반에 21개의 예가 임나 일본부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분명히 4세기 중엽에 가야 일곱 나라와 그 다음에 신라를 정벌을 하고 거기다 통치기관을 두었다 그랬는데 정작 일본 서기에는요 4세기 중엽부터 기록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150년 뒤에 가가지고 사실은 이 임나 일본부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 50년 사이에 임나 일본부라는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4세기 중엽에 정벌했다며. 근데 150년 지나서 겨우 통치기관, 군정기관, 행정기관을 설치했다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냥 놓고 사심 없이 보면 저런 문제점이 우선 첫 번째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일본 서기에는요. 임나 일본부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알라 일본부라는 기록도 있어. 이 부라고 하면 우리 근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조선 총독부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 있다고 일본 서기에 기록이 되냐면은 경상남도 함안에 알라 일본부, 임나 일본부의 조선 총독부 같은 이 부가 2개씩이나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기록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가장 이게 중요한 거죠.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기록되어 있는 알라 일본부를 포함해서요. 임나 일본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까 22개의 예죠. 여러분들 일본서기 펼쳐보면 임나 일본부, 알라 일본부 다 합해서 22번 나옵니다. 22번 나오는 기록을 다 펼쳐보세요. 이제는 그 한국어판이 나왔으니까 번역으로라도 보세요. 거기에요. 통치에 관한 내용, 군정에 관한 내용이 단 한자라도 있으면 제가 제 재산을 드립니다. 별로 있지도 않지만 그렇죠? 전부 다 뭐 22개의 임나 일본부에 관련된 기록에는 전부 다 외교 온리입니다. 통치 뭐야? 세금 걷어야 되겠죠, 그렇죠? 임나 일본부가 세금 걷었다라는 기록 없어. 인민을 강제해가지고 노동을 시켰다든지 그런 기록 없다고요. 또 우마를 징발을 하고 하다못해 우리는 지금 미군 베이스 캠프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관련된 기록도 없어요. 우마를 징발을 한다든지 군사를 차출한다든지 임나 일본부 관련 기록에는 그런 기록도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군정기관이고 통치기관이고 행정기관을 주장하느냐 그겁니다. 그렇죠? 그럼 임나 일본부의 실체는 외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비판의 논점이 됩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나 일본부에 벌써 임나라고 하는 거. 지금 근자에
진짜 공부 별로 안 한 사람들이 가야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기류를 타고서 임나라는 용어를 쓰면 임나 일본 서기를 인정하게 되고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 일본 부설도 긍정하는 게 된다. 뭐야? 그런 놈들은 전부 다 식민사 학자들이다. 전부 거기 몰아내고 가야사를 새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근데 임나가 진짜 일본 서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창작한 용어냐? 아니에요. 세 가지 당시에 중요한 예가 있어요. AD 400년 여기 광개토 왕릉비에 임나가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 강수전의 7세기에 임나가량이라고 했지만 당시에 라라고 했을 거예요. 임나가라. 그 다음에 932년에 창원의 징병대사가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탑비를 세우는데 932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신김씨의 임나 왕족의 후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고구려 사람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가야를 임나라고 얘기를 했죠. 당시에 얘기한 게 증거가 남아 있죠. 그렇죠? 일본 서기의 편찬진들이 창작하기 위해서 임나라고 하는 말을 쓴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나는 가야의 대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임나라고 하는 건 세 가지의 용례가 있어요. 하나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포함해가지고 한강 이남의 그런 지역들을 전부 다 임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전부 다 일본 서기의 황국사관으로서 지네가 여기 지역을 전부 다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역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용례가 임나예요. 그건 우리가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는 가야 여러 나라들을 다 합해가지고 임나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도 지네가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관련된 기록은 빼야 되겠죠. 그렇죠? 가야 제국을 전체를 통틀어서 임나라고 했던 기록 중에는 일부에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살려 볼 수 있다. 그 중에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가야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들, 김해의 가락국, 고령의 가락국, 함안의 아라국, 이 세 개의 나라에 대해서는 임나라고 기록한 적이 있다. 이 임나라고 하는 건요, 임은 우리 무슨 님입니다. 존경하는 님이에요. 그렇죠? 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주의 나라, 중심의 나라라고 그래서 님의 나라라고 불렀고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함안, 고령, 김해 이런 나라들을 가리켰었죠. 그런 나라들을 님의 나라, 님나라고 가리켰고 또 이러한 나라들이 바로 일본 열도의 외인들과 대표적으로 교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나라를 보고 임나, 그 말을 그대로 불렸던 거죠. 임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무슨 일본의 지배를 증명할 수 있는 말이 전부는 아닌 거죠. 저런 경우에는 바로 가야였다라고 하는 걸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용례예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임나라고 하는 용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잘 수술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가야사에 또는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장면을 복원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임나라는 말을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임나라는 말을 무조건 쓰면 식민사학자다. 그런 억지의 주장으로 선동하는 건 여러분들 같이 따라다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정론으로서 다섯 번째 가야의 외인설이라고 있는데 가야 지역에 외인이 일부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고학적인 유물로서도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자치적인 행정기관을 설치할 정도로 집단적으로 그런 거주를 했었다. 그런 흔적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우리가 가야 고분군에서 그 스타일, 가야 스타일입니다. 그 중에 일부 외계통의 문물들이 분명히 출토가 됩니다. 그럼 그거는
수입품 정도에 불과하지, 그렇죠? 그 지역의 어떤 자체적인 행정기관을 운영할 정도의 그런 집단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백제군 사령부설도 백제가 그렇게 200년 동안 통치를 했다면 가야 계통의 가야 문화권에서 백제 계통의 물건들이 확인이 돼야죠. 외 계통의 물건들이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것처럼 백제 계통의 물건도 그 정도 비중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역시 백제군 사령부설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섯 번째는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일곱 번째 지금 얘기를 했죠. 일본이 지배를 했을 통치했을 그런 증거, 백제가 분정을 했을 만한 그런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는 우리 지금 확인할 수 없다. 백제 계통의 물건, 외계통의 물건들은 가야 문화권에서 확인이 되지만 군사령부 또는 자체적인 행정기관을 증명할 만한 그러한 유물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첫 번부터 네 번까지 7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임나일본부설 네 가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비판되죠, 그렇죠? 그 너무 납득이 가는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비판을 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 그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감정적인 반발이라든지 저는 사실 임나일본부에 관해서 맨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임나일본부설에 관한 우리의 주장들은 일본의 선입관, 지네가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선입관, 그 다음에 한국의 감정적인 반발,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일본 속에 있는 걸 펼쳐놓고 간단히 살펴봐도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가야 문화권의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확인해 봐도 도대체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까지 횡행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저는 이거나 저거나 다 아니니까 그럼 임나일본부 그 자체는 뭘까? 이런 거죠, 그렇죠? 역시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좀 우리가 좀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일본 서기의 일본적인 입장, 일본의 황국사관적인 입장, 그거를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일본 서기인데도 백제계통의 자료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즉 백제적인 그런 경향, 그런 서술, 그것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즉 일본적인 윤색, 창작, 그 다음에 백제적인 그 사료의 인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거를 하면 바로 가야사의 당시 가야 지역에 관여했던 백제나 신라의 외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서기는 720년에 쓰여지는데요. 그때 일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저런 거예요. 607년에 추고 스이코 여왕이 수양제, 수나라 수양제 알죠, 그렇죠? 수양제한테 상표문을 보내요. 상표문을 보낼 때 상표문의 제목이 뭐냐면 일출처의 천자가 일몰처의 황제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어떻게? 일출처, 일몰처, 일출, 해가 뜨는 곳에, 해 지는 곳에 황제에게. 그렇죠? 이건 일출처, 1대1 대응 관계에 있죠. 간단히 말하면 당시에 일본은 중국의 수나라와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이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둘은 황제국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고구려 백제 삼국과 가야는 어떻게? 제후국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 삼국과 가야는 어떻게 돼요? 천황과 제후의 사이로 위치를 시켜서 기록한 게 일본 서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기록이라고 하는 건 저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기록이 된 것이다. 예,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일본 서기라고 했는데 일본 서기는 그 책명 자체가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박사고흥, 백제의 박사고흥이 역사를 처음 편찬하는데 서기라고 했어요. 그 서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 일본자를 붙여서 일본 서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돼? 일본의 최초의 국사 편찬에 백제의 영향이 무지막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백제 서기라고도 불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일본 서기 편찬지는요, 백제의 삼서, 하여튼 그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 열대 건너와서 거기서 편찬한 역사서인데요. 우리가 세계를 백제 삼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 서기의 편찬진이 바로 백제 삼서에 대해서 아주 큰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바로 6세기 전반에 개체왕이 죽었는데 몇 년에 죽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3년 차이가 있는데 3년 뒤에 죽은 언제? 백제본기라고 하는 백제 계통의 그런 기록들을 인용을 해서 자기네 역사에 이때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기네 왕이 죽었는데 백제 계통의 기록을 그대로 짜가지고 다른 계통에 있는 기록을 무시를 하고 그 기록을 백제 계통의 기록들을 중시를 해서 자기네 왕이 죽은 연대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일본 서기 편찬지는 백제 계통의 사료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백제 계통의 그 사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백제 사람도 주장한 거니까 백제의 주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기록들에는 백제적인 주장도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오해를 한 게 백제군 사령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적인 주장, 백제적인 주장, 요거를 환자 암세포 수술하듯이 그 보고 요리사가 보고에 독을 수술하듯이 잘 떼어내야 돼요. 그렇죠? 자, 떼어내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실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맨날 간단하게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간단하지 않은데. 임나일본부요. 임나 더하기 일본 더하기 부. 세 개의 합성어입니다. 임나, 지금 우리가 임나 열심히 얘기했죠. 가야의 대칭으로 쓸 수 있다. 자, 일본이라는 명칭은요. 우리가 아까 일출처 얘기했지만 해가 뜨는 곳, 일본, 해의 본바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왔다고 그래도 600년이에요. 600년. 근데 우린 지금 언제까지 임나일본부의 기록을 보고 있냐면 562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즉 562년에는 일본이라는 국호는 없었어요. 어떻게 돼? 외죠. 외.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실체는 외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나는 일단 가야. 일본은 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요 부예요. 부를 어떻게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요, 이 부자는 보면은 중국에서 천자가 장군에게 지방을 보내가지고 군사권을 주면서 그 지역에 장군이 막부를 설치하는데 거기서부터 저 부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어쨌든 분명히 통치기관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러 처음에 갔을 때 부는 틀림없이 기관이잖아요. 관청이잖아요. 지금 현재 일본에 가면은 경도부, 대판부, 오사카후, 교토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야? 행정기관이죠. 그렇죠? 기관이다. 저도 기관인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숙제를 내줘요. 일본 서기에 좀 봐야 된다. 나 일본 서기 다 봤는데요. 그건 말고 필사본, 그렇죠? 지금 현재 전해지는 옮겨 써가지고 그 가장 오래된 일본 서기의 필사본을 좀 보면 좋겠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선생님 말이니까 뭐 오사카도 가고 후쿠오카도 가고 비싼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런 걸 발견했어요.
지금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빙성 있는 일본석의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을 보면 요게 저 훈명왕대기 아까 5세기를 기록한 훈명왕대기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임나 일본부라고 있죠, 그렇죠? 거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여기에 알라 일본부라고 했는데 여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시에 보고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필사본을 가서 보러 갔을 때 여기 장갑을 끼고 보거든요. 이거 훼손되지 말라고. 또 옆에는 이게 다 이렇게 하고 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일본에 간지 잘 몰라서 요거를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밖에 사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여기 이 부자를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래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몰랐어요. 여긴 이건 부고 후인데 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가? 무슨 이름으로 불러요? 여기 미코토 모찌. 미코토 모찌라고 읽으세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시에 저 부자는 분명히 막부의 부자고 교토 후, 그 다음에 오사카 후 하는 그 후라고 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미코토 모찌라고 읽으래요. 사실 이 모찌는 내가 무슨 모찌인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모찌는 찹쌀 모찌밖에 몰랐었거든요. 이건 무슨 모찌인지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한자가 여러분들 이 한자는 알기 어렵겠지만 임금 어자에다가 일사자에다가 잡을 지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코토 모찌라고 읽어요.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자는 알았어요. 임금 어자죠. 코토 일사자죠. 지 잡을 지자입니다. 어떻게? 임금의 일을 잡는 누구? 사람인 거죠. 옛날에 일본 말에서는 가방모찌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가방모찌라는 말 알아요?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 누구?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옆에 비서가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 사람을 가방모찌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사람들, 저희 세대 사람들은 가방모찌라고 그랬어요. 누구? 사람이죠, 그렇죠? 아, 이게 뭐냐 싶은 거예요. 부는 관청인 줄 알았는데 관청이 아니고 사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코토 모찌라는 걸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찾아보기 시작을 했더니 645년 이른바 타이카 카이신이라고 하는 고대 일본의 고대 국가가 탄생하는 그 시점, 그 다음부터 미코토 모찌라고 하는 거는 지방 장관이 되지만 그 이전, 우리는 지금 562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62년까지는 그 지방의 장관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일본서에서 간단히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왕이 명령을 줘가지고 해당 지역에 가서 명령을 전달만 해요. 그 명령이 관철이 되는지 수행이 되는지 그건 얘기 안 해요. 전달만 하고 되돌아와요. 그런 사람들을 645년 이전에 미코토 모찌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지금 562년까지의 미코토 모찌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부는 일본 서기에 가장 오래되고 신뢰성 있는 필사본의 훈독, 이렇게 읽으세요 했던 미코토 모찌. 후라고 읽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실체가 바로 사절이었구나. 사신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앞에 있는 첫 번째, 네 번째까지의 그런 주장들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뭐라고? 임나일본부에 기록된 전부 다 외교 온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외교에 관련된 기록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외교 사절로 해석하니까 딱 들어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임나일본부의 실체는 임나, 가야, 일본, 외, 부, 사신. 가야에 파견된 외의 사신
사람 그 자체다 그거죠. 그렇죠? 통치기관이나 군정기관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나일본부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임나일본부에 아까 어떻게 됐어요? 22개의 기록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실 20개의 기록은 아닙니다. 한 기록 속에 몇 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연조로 말하면 몇 개 연조밖에 되지 않아요. 몇 개 연조의 기록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경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일본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전부 외교에 관련된 일들만 하고 있는데 가야 여러 나라들의 왕들과 그리고 가야 여러 나라들의 사절들과 함께 걸어서 백제의 왕도인 사비에 갔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걸어서 신라의 경주에 갔다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가야 여러 나라들의 왕 또는 사절들과 같이 가고 같이 행동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이 활동들이 아주 이상해요. 여기 있죠, 여기. 백제, 신라. 지금 우리가 500년부터 560년, 500년대의 전반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500년부터 529년, 532년이죠. 요 전반전. 500년 전반전에 그 전반전. 500년부터 529년, 539년 요 때가 되면은요. 요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백제의 사비에 가요. 그래서 백제의 성왕하고 외교를 해요. 근데 529년, 532년부터는 해가 딱 돌아서 가지고 신라 경주로 가. 그래서 친신라 정책을 펴.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교를 하고 선 관계를 가졌던 백제의 성왕은 일본 속에는 성명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성왕은 침을 튀기면서 욕하죠. 저놈들이 누구? 가야의 여러 나라들과 그 다음에 외의 사절들이 지금 백제하고 반하고 그 다음에 신라에 가깝게 지내니까 얘네들 지금 어떻게 좀 해다오. 그리고 외왕한테 이런 신청을 합니다. 이거요. 우리가 아까 봤던 생각에서 그렇다고 외왕은 어떤 대답을 하느냐?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정도뿐이에요. 이 사절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백제왕이요? 외왕한테 이 사람들, 이 일본부로 기록된 이 사람들을 자기 본향으로, 자기 본거지로 데리고 좀 가세요. 라고 부탁을 하지 자기가 처리하는 건 아니죠. 백제군 사령관이라며 그 백제군 사령관을 백제왕이 처리를 못해가지고 외왕한테 부탁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외왕은 그래 내가 알아볼 거마. 그렇죠?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고 끝이죠. 이 사람들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죠. 기존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전반전의 친백제 반신라적인 외교 활동이 후반전에 529년부터 532년부터 반백제 친신라로 획가닥 바뀌는 이런 상황은 일본 중심으로 백제 중심으로 일본 열도의 일도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설명이 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가야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529년, 532년을 얘기했죠? 529년은 다음에 보시죠. 529년은요. 백제가요. 섬진강을 건너가지고 하동 지역으로 와서 진주, 경상남도 진주요. 진주로 군사를 진주시키는 요떤 때입니다. 요건 언제부터냐? 적어도 섬진강 쭉 위에 상류에 있는
그런 지역에 487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475년에 한성에서 고구려한테 계로왕이 참수를 당하고 일시적인 멸망을 하고 백제로 웅진으로 와가지고 지금 공주죠. 공주로 와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운 다음에 475년부터 다시 조금 지나서 487년부터 금강을 따라가지고 금강 상류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대개 지금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섬진강을 따라가지고 곡성, 구례, 하동으로 내려옵니다. 하동에 도착하는 게 529년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500년대부터 지금 가야 여러 나라들은 지금 일본부와 함께 백제에 가가지고 친백제 정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백제는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가야 지역에 섬진강 루트를 따라서 금강 루트를 따라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와요. 먹어 들어온 다음에 지금 경상남도 하동까지 석권을 하고 그 다음에 529년부터는 지금 경상남도 진주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돼요? 바로 진주 다음은 아라국의 함안입니다. 즉 아라국이 뒤통수가 위험하게 되는 거죠. 아라국 뒤에까지 백제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야? 우리는 백제하고 외교 교섭을 해가지고 지금 신라를 막아보려고 했던 거. 그 당시의 신라는요. 532년에 김해의 가락국이 망하는데 이건 신라가 그 이전부터 적어도 5세기 중엽부터 400년대 중반부터 부산의 동래 복천동 이런 지역을 석권을 하고 낙동강을 건너서 김해로 진주를 해오죠. 그래서 종결되는 게 532년이에요. 가야들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백제하고 외교를 했어요. 외교를 했는데 이건 백제가 또 그렇죠. 야금야금 먹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뒤통수까지 위협을 하고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백제는 안 되겠다. 다시 신라로 가까이 가자. 왜? 김해의 가락국이 신라의 병합이 되고 나서 이 가락국의 후예들 김무력, 그 다음 아들 김서현, 그 아들 김유신. 우리가 김유신은 알죠, 그렇죠? 김유신은 결국 망한 나라의 백성인데 최고의 정상까지 신라의 정복국의 최고의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망하긴 망했지만 우대를 해줘. 그러니까 가야 여러 나라들도 신라하고 좀 가까워지는 거죠. 신라하고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백제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일본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교 활동을 할 때 전반전에는 친백제를 했었는데 백제가 먹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후반전에 신라하고 통하려고 지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건 뭐예요?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기록들을 우리가 가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우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가야 여러 나라들이 가야 멸망기에 자국의 독립 유지를 하려고 했었던 치열한 노력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또 가야 이런 여러 문화권의 나라들에 대한 가야 제국에 대한 당시 백제의 이해관계의 실체, 신라의 이해관계의 실체, 왜의 이해관계의 실체가 분명히 밝혀진다 이겁니다. 왜는 분명히 가야 지역에 있는 선진 문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 창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절들을 파견하고 있었던 거고요. 백제는 사실 이 당시에는요, 가야 쪽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부전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북쪽의 고구려가 최대의 적입니다. 성왕은요, 우리 삼국사의 신라본기에 보면은 성왕은요, 7번의 전쟁을 하는데요, 6번이 전부 다 대고구려전이에요. 단 한 번 성왕이 죽을 때 대신라전 뿐입니다. 어떻게 돼? 성왕의 최대의 과제는, 국방 과제는 대고구려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가지 가야 쪽에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가야를 외교적으로 해서 자기 쪽에 붙여두고서 신라에 대한 방어선을
간접적으로 구축을 하고 자기의 전력은 전부 다 북쪽의 대고구려 전선으로 그게 백제가 지금 이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이 기록에 나타난 이런 이해관계의 실체. 신라요. 신라 야금야금 먹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29년, 사실은 522년에 신라는 고령의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또 가야도 신라하고 가까우면서 백제를 막아보려고 결혼 동맹을 또 맺었어요. 그랬는데 529년에 그 동맹이 결렬이 됩니다. 왜? 529년은 바로 아까 백제가 선민강을 건너서 가야를 진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신라도 가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야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 532년 이제 김해도 먹었겠다. 그렇죠? 신라의 이해관계가 그렇죠? 조금 전에 외가외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느냐? 사신들을 보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일본 서기에는 자기네가 뭐 지배라든지 정벌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가야 지역에 또 가야를 통한 백제와 신라 지역의 선진 문물을 어떻게 수입을 할까? 수입 창고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나일본부라고 표기된 외의 사절들을 파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이 복원이 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런 일본부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시기에 외왕은 요 사람들 여기 그 키비노 오미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저기는 카와치노 아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들을 같이 보냈는데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 또 사절들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절들은 갔다가 돌아옵니다. 아까 미코토모치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명령만 전달하면 되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같이 동시기에 보낸 이런 길비신이라든지 임나일본부 길비신이라든지 여기 있죠. 임나일본부 기비노 오미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라일본부의 카와치노 아타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요 사람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보내줬는데 요 사람들은 여기에 곧바로 명령만 전달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장기 체류를 했어요. 장기 체류를 하니까 일본서기 편찬지는 다른 사절들보다 다르게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미코토 모치라도 돌아간 사람들은 일본서기에서는 사절 사자를 썼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오랫동안 여기서 체류를 하니까 무슨 기관인가 보다. 그래서 미코토 모치라는 그 실체의 관청의 부자를 쓴 거죠. 일본서기는 일본 말을 한자로 옮겨 써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미코토 모치라도 그 성격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사신 사자를 쓰기도 하고 관청의 부자를 쓰기도 했는데 장기 체류를 했기 때문에 일본서기 편찬진이 이 부자를 갖다가 썼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관청으로 오해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가야인이에요. 가야인인데 임나일본부 기록에 나오지만 가야인인데 아연 이나사 좌로 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와치노 아타이라는 사람은 일본서기 자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하고 사촌지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까 487년에 백제가 금강을 따라가지고 올라왔다 그랬죠. 어디? 무주, 진안, 장수 지역으로 진출한다고 그랬죠. 그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일본 열도의 오사카 하네, 카와치 지역에 도착을 해서 살던 사람이 가와치노 아타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들은 하만의 아라국에 이동을 해서 살던 사람이 아현 이나사 좌로 마도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에 있는 사람과 일본 열도의 오사카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일본서기는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언제?
이미 이전에 망했던 서부가야에 지금 얘기했던 아마도 진안, 장수 아마 이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족이 망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온 사람이 하만에 거주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어디입니까? 카와치노와타이 어디 갔니?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카와치 하네라고 하는 오사카 남부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 지역의 지명을 자기의 시명으로 했던 자기 성으로 했던 사람이 카와치노와타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임나일본부라고 기록된 키비노오미 임나일본부라고 기록된 키비노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키비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북한의 분국론에서 분국이 있을 정도로 또 8세기까지 행정구역 명칭이 가야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가야 계통의 사람들이 거기 살던 데였죠. 그렇죠? 바로 이 사람 가야 계통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 임나일본부라고 표현된 키비노오미 그다음에 아라일본부라고 표현된 카와치노와타이 이 두 사람은요. 간단히 말하면 가야에서 일본 열도에 이주해서 거기에 살면서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일본의 외왕에 의해서 다시 가야 계통의 사람이니까 가야 문화, 가야 언어에 익숙한 그 사람을 시켜서 사절단을 가야 지역에 파견했던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가야계 외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야계 외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사절들과 달리 장기 체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장기 체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일본서기 편찬자는 똑같은 미코토 모치라도 사절 사자를 표기한 게 아니고 관청의 기관의 부자를 표기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간단히 살펴봤고 이 사람들의 실제로 활동하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 거 살펴보니까 결국 아까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건 이런 콩커불이 쓰여 있는데 그 콩커불이 뭐였냐? 일본의 기본적인 우리가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선입관. 우리는 무조건 감정적으로 반발.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간단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도만 해도 그 설들은 전부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판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실체 우리가 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교 교섭이 전부였다. 역시 임나일본부의 실체는 외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백제의 그런 이해관계를 미리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신라 방어선 안정키에서 고구려전에 총력을 기울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외의 이해관계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외 백제 신라의 이해관계는 전부 다른 거고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기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 전부 다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바로 이 가야의 독립 유지라고 하는 이해관계 뿐인 거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가야계 외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야는 이런 거죠. 왜 이 일본 그 가야계 외인들을 사절으로 왔는데 되돌리지 않고 하만 지역에 여기 주재를 시켰을까? 바로 그거예요.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할까? 특히 외교적으로 가야는 바로 외의 사절단을 여기에 주재시키면서 외의 세력이 자기 배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고자 했던 그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저런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가야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일관계 중에서도 고대사에서는 바로 임나일본부의 문제를 저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가야사의 말기에 새로운 그러한 장면이 복원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요.
뭐 끝나면 차 한 잔 마시라고 찻잔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찻잔이 아니고 최근에 함안에 아라국에서 마리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청자 사발입니다. 그래서 중국 계통의 청자 사발이 가야문화권에서 출토가 돼서 새로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건 새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